네, 이제 직접 수혜를 받느냐 못 받느냐 이게 사실 좀 중요하긴 하거든요. 제가 특정 단지를 말하기가 좀 뭐하긴 한데 뭐 호재다, 드디어 이 대목 규제가 사라졌다. 안녕하세요. KB 리브 부동산 TV 여러분,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이 정말 다사다난하고 이슈도 많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랜만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목요연하게 이슈를 정리해 드리려고 다시 찾아왔습니다. 네, 2020년도 6.17 부동산 대책에서 가장 강력했었던 정책 중 하나가 바로 재건축 2년 실거주 요건을 만들겠다 였었는데요. 그렇게 만들어졌었던 내용이 최근에 백지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정책이었었냐라고 하면, 재건축 단지 같은 경우는 2년 실거주 요건을 채우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 조합원 입주권 자격을 주지 않는다, 즉 현금 청산 시켜버리겠다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강남권에 있는 재건축 단지들 보다 보면 주민들의 실거주 비율이 30%밖에 안 되는 단지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러면 75% 이상의 동의율을 받아야지 진행될 수 있는 재건축이 사실상 이거 조합 설립하지 말아라, 이 내용 아니냐라는 식으로 반발이 많았었고요. 그래서 2년 실거주 요건을 피하자라고 하면서 동부이천동이라든지 압구정이라든지 막 조합 설립인가 하자 하면서 빠르게 움직였었던 것도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던 2년 실거주 요건이 원래는 2020년도 12월 달에 개정 예정이었거든요. 하지만 이게 유예되고 하다가 이번 7월 달에 전면 백지화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건축 예정 단지들이 막 난리 나면서 이거 호재다, 드디어 이 대목 규제가 사라졌다 하면서 지금 정신없는 와중입니다. 우선은 매물 자체는 오히려 가격대들이 올라가는 추세예요. 2년 실거주 요건이 백지화 되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솔직히 30년 되고 40년 된 집에 실거주하기는 힘들잖아요. 근데 이와 반대로 전세 시세 같은 경우는 내려가고 있어요. 왜냐? 집주인들이 2년 실거주를 해야지만 입주권을 준대라고 하다 보니까 세입자들을 내보내고 직접 실거주를 하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굳이 실거주를 안 해도 된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들어가서 살기보다는 다시 전세 놓지 뭐 하면서 전세 수요가 한꺼번에 나오다 보니까 지금 재건축 단지들 같은 경우는 전세 매물들이 쌓이면서 전세 가격이 1억 넘게 빠진 데들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이런 현상들은 지금 30년 차 넘어간 재건축 단지들 전반적으로 다 적용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똑같이 매매 가격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데 전세 가격 자체는 떨어지는 모습들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전세 가격이 떨어졌다라고는 하지만 이 전세 가격 하락 자체가 전방위적으로 시장 안정을 하기에는 그 한계가 명확하다고 보이거든요. 일단은 우리가 원하는 그런 고품질의 아파트가 아니라 좀 오래된 아파트의 전세 가격이잖아요. 그리고 이 전세 수요 자체도 지금 당장 반포주공이라든지 강남권의 재건축 이주 수요들이 줄줄이 있거든요. 이렇게 이주하면서 오히려 전세에 대한 불안감들이 오히려 나타날 수는 있다라고 일단 보여지고요. 매매 자체로는 아무래도 재건축에 대한 대목 규제, 이 2년 실거주 요건이 백지화되다 보니까 지금 재건축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투자 수요들이 많이 몰리게 되면서 가격대들은 오히려 좀 더 불안정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직접 수혜를 받느냐 못 받느냐 이게 사실 좀 중요하긴 하거든요. 여러분도 투자를 하려고 했었을 때 이게 내가 재건축을 그냥 막 들어가야겠다 라고 했었지만 막상 보니까 이게 호재 아닌 호재일 수도 있거든요. 그럼 제가 단계를 좀 나눠봐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재건축 전체적으로는 다 호재인 거는 맞아요. 제가 이 규제가 있었을 때는 솔직히 재건축을 추천하지 않았었거든요. 왜냐면 이 재건축 2년 실거주 요건이 생긴다라고 하면 75% 동의율을 달성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런데 이게 사라진 거는 대표적인 호재인 건 맞아요. 하지만 지금 다 막 들어가자 하면서 들어가기에는 리스크가 하나 있는데 바로 무엇이냐면 안전진단입니다. 원래 이 안전진단은 예전부터도 문제점이 많았었어요. 하지만 2년 실거주 요건이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 부각되지 않았었는데
여러분들 안전진단에 대해서도 이제 좀 더 정확하게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요. 안전진단 같은 경우는 1차 안전진단이 있고 2차 안전진단이 있어요. 일명 2차 안전진단 같은 경우는 정밀안전진단이라고 하는데 1차 안전진단과 2차 안전진단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주체가 다릅니다. 1차 안전진단 같은 경우는 민간업체에서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차 안전진단은 막 통과가 되는데 2차 안전진단만 가면 줄줄이 떨어지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도정법 13조에 정의되어 있는데요.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국토안전관리원 이 두 곳밖에 없다 보니까 안전진단을 신청하려고 했었을 때 이 두 곳, 얘네들은 정부 출연 기관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적용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2차 안전진단만 갔다면 줄줄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들도 여러분들 알 수 있고요. 근데 이게 단순히 정부 입김이다 뭐다를 떠나서 사실 규정 자체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안전진단을 평가하려고 했었을 때 안전진단 가중치가 있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는 구조 안전성에 대한 비율이 50%나 되고요. 그리고 거주에 대한 비율이 15%밖에 안 됩니다. 일전에 주거 거주에 대한 비율이 40%였던 부분, 그리고 구조 안정성에 대한 비율이 20%였던 걸 생각해 보면 사실상 건물 튼튼하면 재건축은 사실상 어렵다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해당 사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도정법을 국회가 바꾼다든가 아니면 국토교통부에서 이 가중치에 대한 비율을 변경하기 전까지는 사실상 2차 안전진단을 통과하기가 요원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재건축을 투자해야겠다, 재건축이 바람이 분대라고 생각하는 것까지는 맞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재건축이 되기 위해서는 2차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되다 보니까 이 2차 안전진단에 대한 요건들 잘 생각해 보시면서 이게 생각보다 조합설립까지가 몇 년이 더 지연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들도 인지하고서 들어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라든지 상계주공, 중계주공 등등 이제 주공 아파트도 많잖아요. 88년도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 같은 경우는 내진 설계 자체가 없거든요. 하지만 이런 아파트들조차도 2차 안전진단에서 줄줄이 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면 이게 생각보다 2차 안전진단을 통과하는 게 정말 어렵다라는 부분들도 명심하시면서 투자하실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리브 부동산 어플에 들어오면 준공연도들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다 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플을 통해서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2차 안전진단은 통과했는데 아직 조합 설립 인가가 안 났다라고 하면 지금 그 단지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었냐? 이게 재건축 2년 실거주 요건이 생겨버리면 빨리 조합 설립 인가해야 되는데 아직 동의율이 안 모였다, 아니면 절차적으로 아직 약간 좀 미숙했다 라고 한 단지들이 조금 애매했었는데 얘네들이야말로 대표적인 호재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목동 같은 경우도 제가 특정 단지를 말하기가 좀 뭐하긴 한데 목동 2차 안전진단 검색해보면 통과한 단지가 딱 하나 있거든요. 그리고 2차 안전진단 통과라고 네이버에 검색해보면 쫙 단지를 뜨다 보니까 해당 단지들을 예의주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건축 2년 실거주 요건이 백지화가 됐다, 정말 대목 규제 하나가 뽑혔다라고 하긴 하지만 사실 진짜 대목 규제는 하나가 더 있긴 합니다. 바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일명 재초안이라고 불리우는 규제인데요. 해당 규제가 있다 보면 사실상 이게 재건축이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해당 규제가 간단하게 말하면 재건축 초과이익에 대해서 최대 50%의 부담금을 물리겠다라는 게 해당 법의 내용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강남권 재건축들 보다 보면 사실상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하지 못한 재건축들, 즉 2017년도 12월 31일 전까지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하지 못한 단지들 같은 경우는 지금 그냥 지지부진하고 있는 단지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때문입니다. 해당 규제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바뀌어야 되는 사항인데 정권이 바뀐다 하더라도 국회 통과까지 되기까지는 요원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재건축 단지들을 어떤 식으로 접근하느냐, 지금 조합 설립 인가를 한다 하더라도 관리처분 인가까지 4, 5년이 걸리다 보니까 그 정도 기다리다 보면 언젠가는 법이 바뀌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 막연하게 기대하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내가 좀 더 보수적으로 투자한다라고 하면 이게 막연함에 기대한다라는 게 사실 진짜 막연하긴 하거든요. 언제 법이 바뀔지 모르다 보니까 진짜 오히려 초기 재건축 단지들을 들어가가지고
뭐 이제 주어쓸 일 인가 바꿔서 뭐 각 단계들, 뭐 건축심의라든지 사후시 인가라든지 감정평가 받고 분양 신청하고 쭉 기다리다가 관리처분 인가 직전에 제초안이 그때 어떻게 되는지 보고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1번.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는 아예 좀 비싸긴 하지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까지 완벽하게 피한, 즉 2017년도 12월 31일 전에 관리처분 인가 신청한 단지들로 가자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신버포 3차 경락아파트, 레미온 원밸리 유명하죠. 그리고 개포 1단지, 4단지 등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한 재건축 단지들도 생각보다 많거든요. 이렇게 재초안까지 다 피한 단지들을 주목해보면 더 완벽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재건축 자체를 투자한다라고 했었을 때 뭔가 재건축 단지 그냥 오래되면 다 재건축되는 거 아니야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생각보다 각 단계별로 알아둬야 되는 포인트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정확하게 알고서 투자하는 현명한 투자 하시기 바라면서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재건축 2년 실거주 요건 백지화에 대해서 설명해 보았는데요. 하지만 정비사업에서 이에 못지않은 크나큰 이슈가 하나 더 있으니 바로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조기화 이슈와 소급 요건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설명할까 하는데요. 기대된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는 것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